공주로서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혜공주에게 하늘이 두 쪽 나는 듯한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어찌왔는가? 목명이옵니다. 누님, 보고 싶습니다. 동생마저 잃은 이 경혜공주의 마음, 정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는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혈육인 동생까지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이 경혜공주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조가 광주 유배지에 있는 경혜공주 부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냐면요, 경혜공주 부부 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집 주변의 담장을 높게 둘러칩니다. 대부분 우물은요, 그 마을에 있는데요. 그런데 경혜공주 집에 우물을 만들고요, 음식 같은 건 열흘에 한 번 넣어주도록 하죠. 심지어 바깥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경혜공주는 남편과 단둘이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갇혀 사는 처지가 됩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경혜공주 부부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경혜공주 부부에게 찾아온 그 희망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 벼랑 끝 절망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정미수. 정미수. 네. 사실 혼인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경혜공주 부부에게 9년 만에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경혜공주 부부가 혼인한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때는 할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세종의 3년상을 치르느라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3년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이때는 또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또 다시 3년상을 치러야 됐죠. 그리고 삼촌 세조의 쿠데타에 동생 단종의 죽음까지 연이어 많은 일을 겪은 탓에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생긴 이 아이, 모든 것을 잃은 경혜공주 부부에게 찾아온 큰 기쁨이었죠. 아유, 진짜. 진짜 너무 참 그죠.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요. 도현 씨, 아이를 좀 이렇게 낳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달라지죠.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원동력. 네, 자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칠 틈이 없다. 그런데요, 제발. 아, 제발, 제발. 경혜공주의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인 1461년, 세 가족의 행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갑자기 체포돼서 한양으로 끌려간 거예요. 왜요? 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유배 생활 중이던 정종이 빠져 지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
정종은 외출과 외부인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승려들과 몰래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만났던 그 승려와 함께 반역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끌려간 정종은 승려와 반역을 꾸몄다는 혐의로 포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신이 되어 주상께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고요. 담담하게 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감시하고 계속 보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못 참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쳤나 보다. 지쳤어. 지쳤으니까. 돌이켜보면 정종은요. 그동안 오랜 세월 유배지를 전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종은 더 이상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조는요,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에게 사지가 찢기는 끔찍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사실 경혜공주가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본 건 아니에요. 경혜공주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유배지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아유, 3살 아들이랑. 자, 이때 경혜공주에게 남은 건 정말 가슴속에 굳게 맺힌 한이었을 겁니다. 동생에 이어 남편까지 삼촌 세조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가요, 고작 27살이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행복까지 산산조각 낸 삼촌 세조에게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아유. 하지만 경혜공주는요, 남편이 죽은 충격에 길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였을까요? 아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정종이 처형당했을 당시 경혜공주의 아들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신 바짝 차렸던 이유, 그건 뭐냐면 경혜공주 뱃속에는 둘째 아이까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 과거에는 30여 채의 집을 허물어서 지은 정말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뭐 재산은 모조리 몰수당했고요. 자, 그래서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정종 대역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혜공주와 아이들도 역적의 아내이자 역적의 자식일 뿐이었죠. 앞으로 그 영모를 일으킨 영모를 일으킨 그 죄인의 아들, 아내잖아요. 아내고 아들이잖아요. 자식이고. 영모가 되면은 그 집안 노비가 전부 다 그냥 같은 죄를. 자, 그래서 경혜공주까지 남편의 죄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혜공주는요, 유배지 광주를 떠나서 광주보다 더 남쪽 땅인 전남 순천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요, 순천에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혜공주의 신분이 강등이 된 거예요. 설마 노빈 아니겠죠? 노비예요. 공주에서 노비로. 고귀한 공주의 신분에서 비천한 노비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죠. 되게 경혜공주의 인생이 기구하다라는 그 표현 쓰잖아요. 계속 내일이 안 좋은 일 이러니까 저도 약간 좀 힘이 빠져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되게 반전이 정말 없네요.
남편 정종이 죽은 후 실제 경혜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종이 참혹하게 죽은 뒤 광주에 남겨져 있던 경혜공주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환관을 광주에 보내어 정종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경혜공주는 참담한 심정을 견뎌내며 한양에 있는 바로 이곳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7년 만에 삼촌 세조의 앞에 선 두 모자. 전 여기에 뭐 하나 두고 가죠. 비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녀를 찌르려고요? 아니, 그 정도로 이성을 잃죠 무조건.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한이 맺혀 있지만 그거를 숨겨야 되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혜공주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세조와의 시떨리는 이 악연을 스스로 풀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혜공주 모자를 본 세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예원 씨가 기록을 한번 읽어주시죠. 정종의 아들과 아내가 입거라여 아련하니 세조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을 뿌리셨다. 울었어요? 과장된 것 같은데 이 기록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포인트는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다요. 그 불쌍한 거 누가 만들었냐고. 정말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와서 불쌍하게 여기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민심을 너무 의식을 해서 기록이라도 좋게 남기기 위해서 세조가 좋은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은 그죠? 네.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세조는 경혜공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단종도 죽고 정종도 죽고 가족을 모두 잃은 경혜공주, 사실 세조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당시 세조의 마음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온갖 풍파를 겪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경혜공주의 모습이 세조의 눈에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살려둘 수 없어서 엄벌에 처했지만 자기 조카인 경혜공주는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경혜공주와 세조가 재회하고 얼마 뒤에 세조는 경혜공주를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이 자식을 위하는 경혜공주의 바람이 통한 걸까요? 이 세조가 경혜공주와 그 자식들을 연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종은 역적이 돼서 죽었잖아요. 대역 죄인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고요, 자식과 손자까지 줄줄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경혜공주와 자식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해 집은 물론 부리는 하인도 없던 경혜공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다행이다. 자, 이렇게 세조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혜공주는 얼마 뒤 딸을 출산합니다. 맞아, 임신 중이었죠. 네, 아들은 유배지에서 낳았지만 딸은 한양에서 낳게 된 거죠. 그렇게 경혜공주는 두 아이와 함께 세조의 배려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혜공주는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둔 채 경혜공주는 홀로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어떡해. 아마 경혜공주의 가슴 속에는 턱 하고 막힌 듯 정말 이 풀어지지 않는 한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삼촌 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하고 싶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동생과 남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궁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생지옥이어서 못 버틴 것 같아요. 경혜공주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절로 갔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개유정난을 세조가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역사적 사건으로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유정난이란 큰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경혜공주였던 것이죠.